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 현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도 11월, 12월 달에도 그런 횡보의 흐름을 보인 이후 그 다음에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급등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과연 그때와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이 횡보의 시간 이후에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될까요?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기준선이란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선은 어떤 거냐면 26개의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입니다. 주봉을 본다 그러면 26주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박스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 박스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고 현재의 가격은 26개 26주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름층 하단까지만 용인할 가능성이 전 높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선 지지를 받는 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갈 자리는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갔다가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화살표를 표시한 이 세 개의 자리를 유념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중심 가격 기준선 자리에서 지지, 그리고 상방향으로 향하면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하단을 간다 그러면 구름층 하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또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1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 부족이라는 연구기관, 달러화 부족은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연구 쪽으로 나오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속성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나라는 언제나 달러가 부족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달러는 부족하다.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은 늘 있어 왔다라는 그런 거죠. 1950년대에서는 미국이 산업을 주도하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나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데 1950년대 미국의 당국자들은 전쟁 직후에 동맹들이 달러와 부족에 시달린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추진해왔죠. 실제로 1950년대까지 서유럽은 달러 부족 현상에 시달렸고요. 각국 통화를 달러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의 양해 아래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달러 결제를 장부로 대신하는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과 해외 주둔 군사비 지출로 달러를 국외로 유출했었죠. 이 마셜 플랜은 1947년도에 세계대전 이후에 망한 그 유럽들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 정책이죠. 마셜 플랜은 1947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이 유럽을 향해서 원조를 이어갔던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는 미국이 계속 서방을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달러를 공급하고 또는 원조를 하는 그런 시대였죠. 대외 공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적자를 기록하는 대신에 무역이나 직접 투자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달러를 공급하게 되면 당연히 무역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를 공급하면 할수록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또 직접 투자를 하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호황일 수밖에 없었죠. 마셜 플랜과 해외 주둔 군사비 지출로 달러가 국외로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왜 흑자가 기록됐냐면 미국 내 자원이 많았고 설비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설비가 다 망가졌죠. 미국은 설비가 온전한 상태에서 이제 유럽 쪽에 설비를 지어주는 그러한 체제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생산성에서 경쟁국도 압도를 했고요. 미국은 달러가 부족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위해서요. 실제로 미국의 수출에서 해외에서 수출해서 얻은 달러가 미국으로부터 설비를 구해오느라 바로 소진되어서 이게 이제 오히려 미국은 흑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설비를 구입해 오더라 바로 소진되니까 또 설비를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유럽은 설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으로부터 받는 공적 원조나 미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쓸 달러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런 원조와 투자는 동맹국들을 묶어두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 선택지였으며 미국이 원조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확고해졌습니다. 원조로 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늘려줬습니다. 이때가 이제 전후 1950년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미국은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원조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설비가 다 망가졌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계속 이제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죠. 브레튼 우즈 체제가
바로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되는 것,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되면서 근본이제에서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로 고정환율제가 도입되는 그런 플랜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데도 계속 찍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 계속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고요. 달러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무역 적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럽의 설비를 만들어내면서 또 설비가 또 부족해지니까 또 미국으로부터 설비 지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또 달러는 또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역 흑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이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맹들로서는 귀하게 얻은 달러로 경쟁력이 높은 미국의 상품을 구입해야 했죠. 계속해서 경쟁력 높은 미국의 상품들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흑자 상황이 계속 유지되었고, 미국은 이제 달러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상황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수입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력하던 달러화 부족 이론에 따라서 수입 늘리는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요. 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잘 잡았고, 이렇게 해서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는 오해와 착각이 생긴 겁니다. 이 연구기관, 달러화 부족이라는 것이 늘 있을 것이다. 늘 달러화 부족이라는 것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달러 중심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달러는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미국의 국제수지 균형이라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적인 사람들이 반복해서 빠져드는 오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달러화 부족 이론은 그러한 오류 중에 하나였고요. 마찰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하지만 연구기관의 성립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그 착각과 오류 속에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수출 경쟁력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유출이 됐고, 달러의 신뢰는 감소가 됐고, 달러의 위신은 저하가 됐고, 그러면서 세계 질서가 불안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 착각과 오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국을 보도록 하죠. 중국에서 갖게 된 그 오류가 뭐냐? 중국에서 갖게 된 오류. 미국은 이렇게 해서 달러화 부족 현상이 분산에 시달리거나 문제점을 발생했다기보다는 달러화 부족이 계속 있어왔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역 흑자를 계속 이어왔고,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미국의 달러화 부족이라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 연구기관이라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인데, 그 오류와 착각이 낳은 안 좋은 결과들이 이어져서 이제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는, 그리고 위신이 저하되는, 그리고 세계 질서가 불안정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한편 1대1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대1로는 이제 시진핑의 연구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1대1로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다라는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권을 소유한 국가가 경제와 패권의 선순환이라는 연구기관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중국의 연구기관은 바로 1대1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은 2008년도에 월가의 위기 이후에 미국식 질서에 계속 편승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죠.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기에는 중국에 부과된 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중국은 미국제를 사주고 미국적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세계 경제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가 가장 활기차기 때문이었지만, 중국으로서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구조, 중국의 힘으로 미국의 패권을 지탱해주는 꼴.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었으나 중국은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당연히 과잉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잉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의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1대1로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도시를 새로 건설하는 수준의 부동산 개발과 고속철도망과 같은 SOC처럼 굵직한 사업조차 중국의 과잉 생산량을 모두 흡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도 중국의 외화 자본을 미국이 국채를 매입하는 도시내 수지 타산이 좋은 사업에 투자할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재적인 발상으로 해서 지정학적 문제와 함께 과잉 생산과 잉여 자본 투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인데, 그게 바로 중국의 패권을 서쪽 루트로 확장시키는 그런 거였습니다. 과잉 생산 문제를 서쪽 루트 개발로 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1대1로죠. 1대1로. 이게 바로 1대1로입니다. 자, 중동과 유럽까지 에너지, 식량, 자원, 상품, 운송로를 확보하면 미국의 해양의 봉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중국에 생각했던 그러한 발상이었죠. 중동 유럽 넓혀서 거기 운송로를 확보하면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장악한 미국의 해양 봉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 나라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뭐냐면 유럽과 좀 다른 나라들이죠. 이 서쪽 루트 국가들이 중국의 외화 자본을 융자를 받아서 철도, 항만, 도로, 발전소들을 건설을 했는데 이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이 안정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은 부패가 많은 나라들이죠. 이렇게 철로를 연결하면 이런 철도의 루트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지 루트로 보면은 이렇게 육지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해상의 루트를 본다 그러면 해상에서는 이러한 루트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1대1로의 방향이죠. 1대1로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나라들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이 나라들이 외화 자본을 융자받아서 철도, 항만, 도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중국은 이제 넘쳐나는 철근, 알루미늄, 시멘트를 쏟아부을 시장이 생겼고 중국 기업들의 영향이 확대되었고 근로자들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라들의 빌려준 돈이 높은 이자가 고이자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이자율로 이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렸는데 이 나라들이 문제가 뭐냐면 뇌물을 받는 정부 인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부실공사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 정부 인사들의 뇌물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생각한 과잉 생산물과 잉여 자본을 활용한 패권 확장이라는 연구 동력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자, 연구기관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이 패권 확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들이죠. 그리고 달러 패권도 마찬가지죠. 달러 패권에 대한 연구기관, 달러 패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이 연구기관으로 작용하는 거고, 시진핑 주석도 이 잉여 자본을 활용한 그 패권 확장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 갖는 것이 다 영구적인 판단이고 영구적인 동력이랄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투자하는 국가들이 안정된 사회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부패 정부들이 뇌물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자,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이 안정된 사회는 거리가 먼 문제가 발생했고 부패 정부 그리고 개인의 착복, 공사 부실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자율을 높게 해서 고이자율로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 차관 상환 능력에 대한 것이 상실되고, 또 부채 정부로부터 부채 정부가 생기는 것이고, 또 그 시설을 다 이전을 하는데 이 시설을 지어놓고 이자를 못 갚으니까 중국에서는 장기간으로 전용하는 이 시설들을 장기간으로 쓸 수 있는, 무려 100년씩 쓸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전용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바뀌게 된 거죠. 이래서 부채도 음모론이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감당 못할 돈을 서쪽 루트에 나라들이 빌렸고 정부 고위 관료들이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 중국은 그들의 정치적 약점을 잡으면서 그들의 영토 일부를 장악하는 이런 것이 계획된 플랜이 아니냐 해서 이제 부채도 음모론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1대1로였는데 이 1대1로도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는 그런 거지 연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 작가의 시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권의 연구기관을 믿는 것이야말로 패권 중독의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패권 항장 유지의 무한 연구기관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패권의 연구기관을 믿는 것이야말로 패권 중독의 치명적인 함정일 수 있다. 그러면 달러 패권은 요즘 어떻습니까? 달러 패권은 역시 달러 패권도 흔들리고 있죠. SVB 사태가 있었죠. SVB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실리콘밸리 뱅크에 어떤 얘기가 벌어졌냐면 굉장히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은행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달러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채가 급락했단 말이죠. 국채가 급락을 하면서 뱅크런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은행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SVB 사태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미국 국채가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을까?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이건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 또 다른 이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양적 완화하고 달러로 국채 매입을 하고, 그러면서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자산은 이제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는 2008년도에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는데 그때 금융위기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계속 달러 값이 떨어지게 되면 돈을 푼 의미가 없어지죠. 2008년도의 금융위기와 지금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달러 값이 심하게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물가가 오른 상황이 지속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국은 또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국채를 공격적으로 팔고 있죠. 미국 국채를 공격적으로 팔고, 우방국인 일본도 외환 보유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각국이 이제 외환 보유액을 줄이면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국채값과 달러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채값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우리가 미국 달러도 봐야 되고 미국 증시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국채입니다. 채권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미국 국채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금이나 대체 자산을 사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채값도 잡아야 되는, 이게 딜레마죠. 딜레마를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국채값도 잡아야 되는 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2008년과 분명히 달라진 세계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08년과 지금 달라진 상황입니다. 달러 패권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해 왔던 미국인데, 이 미국 시해법이 또 통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이전 영상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전 영상에 이 내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전 등 전쟁 이슈,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십시오. 이런 전쟁 이슈가 또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아프리카 내전이 발생하고, 또 중동에서도 이슈가 있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란과 중국의 손을 잡은 중국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아프리카 내전, 그리고 중동이 또 화약고가 될 수 있는 전쟁의 상황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들, 2008년도 경제 위기를 양적 완화로 잡았던 미국식 해법이 코로나19에 또 양적 완화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아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 틈새를 러시아가 노리지 않을까요? 또 중국이 노리지 않을까요? 러시아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의 뒤통수를 또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를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밀값이 폭등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그런 약점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고인플레이션 상황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 인상의 상황들이 유지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은 잡히지도 않고 고금리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각국이 금이나 대체제를 찾고 있습니다. 달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2008년도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지금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무려 15년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16년째거든요. 비트코인의 운명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이 채널 계속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